네, 여의도 인사이트로 이어가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요, 대신증권 이경민 FICC 리서치 부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부장님과 잠깐 그 대화를 방송 전에 나누는 중에 롤러코스터도 이렇게 만들면 욕먹는다라는 네. 말씀이 제 귀에 확 마음에도 꽂혔습니다. 그쵸. 그쵸? 그런 거죠. 저도 20년 넘게 애널리스트 생활을 했는데 네. 서킷 브레이커가 연속적으로 걸린 게 딱 한 번밖에 없거든요. 코로나 때. 네, 코로나 때밖에 없었고 그때는 뭐 이유라도 있었죠. 경기 글로벌 전체가 셧다운돼서 경기가 아예 멈춰버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겠다라고 싶었는데 이번에는 뭐 다른 나라들보다 워낙 많이 빠진 그림들이라서 조금은 당황했고 이 정도일까? 라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지만 뭐 지금 돌아서 본다면은 펀더멘탈의 훼손이 없다면 지금까지 올라왔던 거는 정책 플러스 실적 동력이었기 때문에 그쪽에 훼손이 없다면은 저희는 다시금 상승 추세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부장님 출연해 주셨을 때 네. 5,800 네.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을 주셨는데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5,800 근데 이제 그 열흘 만에 그때 이제 돌파를 그쵸. 했었고 네. 무서운 기세로 네. 계속 갔다가 6,200, 네. 300 막 네. 이렇게 가다가 지금 이제 3월 초 이런 상황을 네. 맞이한 거거든요. 근데 펀더멘탈 말씀해 주셨는데 네. 지정학적 리스크가 잊을만 하면 나오고 네. 우리가 한두 번 겪는 건 아니라 좀 있었던 일인데 그렇죠. 이런 변동성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네. 요번 변동성은 좀 과했다. 과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코스피에 너무 가혹했죠.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근데 요 그림을 보시면 조금 더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네. 요 밑에 그림을 먼저 보시면은 파란색이 올해 연초 이후 2월 말까지 수익률이고요. 빨간색이 2월 말부터 3월 4일 코스피가 굉장히 급락했을 때의 수익률을 보여드리면 많이 빠졌다고 한 나라가 한국, 태국, 일본, 대만 정도거든요. 자료 잠깐 공개해 주세요. 네. 화면 보여주세요. 네. 10페이지 그림 네네. 보시면 됩니다. 말씀해 주세요. 네. 한국이 많이 빠졌다고 하는데 한국이 올해 작년 연말 대비 2월 말까지 수익률이 48%였어요. 2등이 뭐 태국하고 대만이 비슷한데 22% 정도. 차이가 뭐 2배 이상. 네. 그리고 3, 4등권이 일본인데 한 17에 18% 정도. 이 나라들이 많이 빠졌어요. 특히 한국이 유독 많이 빠졌죠. 여기 네. 보시면은 네. 한국이 18.4%가 빠졌는데 보시면은 워낙 많이 올라온 데 따른 되돌림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태국도 많이 빠졌죠. 21% 올랐으니까. 반대로 아니 우리나라에서 전쟁한 것도 아닌데 왜 우리나라만 빠지냐, 왜 미국은 멀쩡하냐, 미국은 올해 내내 오른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있었고, 자 그러면은 왜 코스피가 이렇게 많이 빠졌냐라고 한다면은 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많은 분들이 많은 언론이나 이런 데서 외국인이 많이 팔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외국인은 올해 내내 팔았습니다. 쉬지 않고 팔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랑 상관관계 보면 마이너스 0.69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올해 올렸던 건 외국인이 아니다. 네. 아. 올해 올렸던 건 금융투자입니다. 금융투자, 특히 ETF 매매나 이렇게 프로그램 매매, 바스켓으로 시장 전체를 사고 파는 그런 매매가 워낙 시장의 영향력이 컸는데 한번 3월 3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오전장은 잘 버텼어요. 그러다가 오전 지나면서 뭐 굉장히 빠르게 무너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때가 금융투자 쪽에서 매도 전환하면서 시장이 확 무너졌고 3월 4일 날에는 장 초반부터 외국인이 금융투자가 대량 매도를 하면서 시장이 무너졌었는데 금융투자랑 코스피 간의 상관관계는 0.91입니다. 그럼 상당히 높은. 거의 똑같이 간다고 그러니까 보셔야 돼요. 네, 1에 가깝다라는 1에 거죠. 가까우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는 좀 그 코스피 독주가 좀 과하다 싶을 정도의 독주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미국이 빠져도 오르고 중국이 빠져도 오르고 그런 흐름이었는데 그 흐름을 이끌었던 것은 ETF 자금 유입, 그로 인한 금융투자의 적극적인 매수세가 있었는데 그게 좀 꺾이면서 좀 충격이 컸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늘은 다행히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면서 좀 버텨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지정학적 리스크는 어느 정도의 트리거 포인트는 된 거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코스피만 유독 많이 빠진 이유는 원유 비중이 높다 여러 가지 매크로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저희는
코스피 연초 이후 뭐 쉬지 않고 올랐던 제가 봤더니 37거래일인가 중에 한 7거래일인가 빼고서 매일 올랐어요. 매일 올랐어요. 그래서 그 정도의 흐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되돌림 춤이 격하게 나왔다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압도적인 수익률 맞습니다. 1등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좀 네. 충격도 컸다라는 네. 게 큰 이유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금융투자 수급하고의 상관계수가 거의 1에 가깝다. 네. 0.9가 넘는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원인이 그럼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금융투자 수급은 ETF? ETF 매매가 좀 비중이 많다라고 네, 요즘 네. 얘기를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연초 이후의 코스피 독주를 이끌었던 게 금융투자라는 거죠. 근데 이 끌고 왔던 힘이 약해지고 매도 전환하니까 시장이 속절없이 무너졌던 거고, 즉 외국인은 쉬지 않고 매도를 했던 상황에 그동안 이걸 끌고 왔던 금융투자까지 매도를 하니까 외국인 매도 플러스 금융투자 매도 전환이 시장에 어마어마한 충격을 줬다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뭐 이 정도의 충격은 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때를 제외하고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유가가 많이 올라서 이제 펀더멘탈이 훼손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때마침 저희 반도체 애널리스트가 그런 거 없다. 사야 된다라는 리포트를 오늘 아침에 냈어요. 그래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열흘밖에 안 됐습니다. 이란을 이런 공격한 상황이. 지. 네. 뭐 이게 한 달, 두 달, 세 달 됐다면 저희도 하우스뷰나 아니면은 전반적인 실적, 매크로 상황들을 좀 점검을 해야 되겠지만, 100달러를 넘어선 것도 딱 하루, 아니 장중에 100달러를 넘어섰던 거지, 이게 장기화된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기본적인 시나리오는 이번 달 안, 좀 늦는다 하더라도 4월 초 안에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다면, 저희는 시장은 좀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고 제자리를 찾아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많이 함께 해주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가운데서 채팅창에 네. 제목 이거 뭐예요? 지금이 역사적 접점, 코스피 바닥 신호, 7,500 반등 시나리오. 이거 제목 뭐예요? 지금 이 제목이 맞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런 반응들이 좀 있으세요. 네, 네. 자, 이제 이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새로 발간한 리포트에서 코스피 연간 목표를 7,500으로 이제 상향한 네. 거죠. 네, 네. 오, 이게 불안감이 높은 이때, 네. 변동성이 정말 너무 역대급인 크죠. 네. 이때 코스피 상향 조정 근거가 상당히 탄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좀 알려주시죠. 네. 일단은 요 그림 먼저 전에 네. 보여드렸던 그림인데요. 지금 코스피 선행 EPS랑 코스피랑 거의 똑같이 가요. 이것 또한 둘 간의 상관관계가 0.936, 93.6%로 똑같이 간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번 사태가 한 달, 두 달, 세 달 넘어가서 이 EPS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훼손했다라고 한다면 저희는 하우스뷰를 바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훼손이 없었고, 오히려 밸류에이션 매력이 8배, 8배 정도 수준까지 내려왔다라고 본다면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밸류에이션 매력이 더 증폭되었고 그런 그림들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 볼 것은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애널리스트가 변한 건 없다라는 것을 굉장히 세게 말해줬는데, 저희는 이제 돌아야 하는, 그러니까 이번 장이 뭐 미국이 좋아서 금리 인하를 많이 해서 이렇게 올라온 건 아니거든요. 한국 금리 동결한다 그래도 올라왔고요.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해도 올라왔고요. 그러니까 유동성 장세에서 벗어나서 이제 실적, 정책, 이 모멘텀으로 끌고 왔다라고 보는데, 이게 약해지지만 않는다면 저희는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은 생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본 것은 저희 반도체 애널리스트를 비롯한 전체 섹터 애널리스트 분들한테 좀 서베이를 돌렸죠. 그랬더니 얼마나 상향 조정할까를 추천했는데, 요걸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미 반도체 실적 전망 상향 조정은 벌써 시작된 것 같습니다. 1월 말, 2월 말만 하더라도, 삼성자, 전자 26년 순이익 전망이 135조였는데 153조까지 또 올랐고요. 그러니까 프리어닝 시즌이 좀 빨라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 전체 애널리스트가 모였죠. 얼마나 상향 조정할래? 그랬고 27년도 올랐고, 그래서 섹터별로 의류, 증권, 유틸리티 이 업종들에 대한 실적을 얼만큼 업사이드를 볼 수 있냐, 순이익을 서베이를 했더니 뭐 30%, 20%, 10% 해서 각 업종들이 순이익 비중을 반영을 해서 코스피 전체로 봤더니 한 13.8% 정도 추가적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라고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좀 후행적이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익이 올라가면 그걸 반영하고 그랬었는데, 그러지 말고 저희 애널리스트들에게 물어봐서 기본적으로 여기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올릴 수 있는 룸은 얼마나 있을까를 추정을 했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반도체와 비반도체를 나눠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PER 10배, 10배 하면은 반도체 때문에 10배지 나머지는 비싼 거 아니야? 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요게 업데이트가 된 거죠. 이번 폭락 전까지만 하더라도 비반도체 선행 PR이 15.4배를 넘나들었어요. 네. 거의 고점권이었습니다. 네. 반도체 업사이클에서. 그게 최근 좀 떨어져서 13배 정도까지 내려왔고, 와, 반도체는 7배 정도 수준이었던 게 5.74배로 떨어졌어요. 너무 저평가돼 있죠. 그래서 저희는 반도체는 정상화되는 그림. 그러니까 과거 반도체 업사이클에서 중간값인 한 9.2배 정도. 그리고 비반도체는 상단까지. 왜 그러냐면은 지금 우리가 또 다른 정책 기대를 하는 게 야, 3차 상법 개정 통과됐다라고 좋아하는 분들이 있지만 이제 3월 달에 뭐가 있냐? 주주총회가 있을 겁니다. 거기서 뭐 정관 개정이라든지 아니면은 주주 친화 정책 그리고 자사주 소각, 매입 이런 공시들을 할 거예요. 그리고 1분기 실적 시즌 발표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것들이 나올 거고.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약간은 과거 대비 좀 비싸다라고 할 수 있다 하더라도 프리미엄을 줄 수 있다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13.8% 실적을 레벨업하고 반도체는 지금 여기 보시는 5.7배에서 9배 정도까지 가고 그리고 지금 현재 PER 13.3배의 PER을 한 16배 정도까지 간다라고 봤을 때 왜 16배가 무리되지 않느냐면은 이번에 급락하기 전에 PER이 15.4배였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열어놔도 그 정도 수준만 가도 간다라고 봐서 저희는 7,500선 정도까지는 업사이드가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추정한 것은 지금 이익이 아니라 애널리스트들이 상향 조정할 수 있는 룸을 어느 정도 열어주느냐에 따라서 좀 바뀌는 거고요. 그리고 또 저희 반도체 애널리스트가 좀 의미 있는 얘기를 했는데 뭐 여기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지금 계약 구조가 좀 바뀌려고 하고 있어요. 분기 단위 계약에서 뭐 연간 단위 계약을 한다라고 한다면 저희 반도체 애널리스트는 PER이 9배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10배, 11배를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서 그런 것들까지 반영해서 본다면 좀 업사이드를 더 열어놓을 수 있다. 제가 그때 와서도 5,800이라고 해도 업사이드 더 열어놓으시라고 네. 제가 5,800 가서 팔라는 게 아니라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그런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유효하다라고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쭉 해보니까 네. 7,450 넘어서 7,500 네. 이렇게 제시를 하신 거고 5,800이라고 말씀하고 가신 후에 이제 열흘 만에 돌파한 흐름. 네. 그러면 지금도 7,500으로 제시를 하실 때 논리가 뭐냐? 변한 건 없다. 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불안한가? 네. 중동발 네. 리스크, 네. 이란발 리스크가 터졌기 네. 때문이죠. 근데 이게 우리한테 주는 영향이 어디에 있을까? 뭐가 있을까? 우리는 지금 어디에 와 있을까? 이 부분을 그래서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없어요. 없어요? 저희 전체 애널리스트들하고 좀 시나리오를 본 건데요. 네. 여기 보시면은 저희는 요 두 가지 초단기 가능성, 일주일 전후에 마무리되는 가능성, 또 단기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3월 말, 4월 초 이 정도 해결되면은 저희는 펀더멘탈에 큰 영향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은 심리 수급에 의해서 충격이 컸던 거지. 실적 전망이 바뀐 건 없고요. 최근까지도 이익 전망 계속 올라갑니다. 그리고 GDP 성장률이나 물가 전망 바뀐 거 없고요. 그리고 물가 제어하는 그림이고. 그래서 저희는 초단기, 단기까지는 변동성이 있을 거라고 하더라도 저희는 실질적인 펀더멘탈에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장기로 가는 그림은 사우디가 참전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란 정부 차원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전면적으로 차단하는 공식적인 승인이 있다든지 그러지 않는 한 저희는 어느 정도 해결 무드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은 저희가 초단기 또는 단기, 그러니까 지금은 초단기가 끝났으니까 단기 가능성을 높게 보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는 일단은 이란의 이 대응력, 반격 능력이나 그런 공격력이 굉장히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초반에는 미사일은 200여 발, 드론은 200여 대 날렸는데, 최근 들어서는 한 자릿수대로 줄었어요. 굉장히 떨어져 있고. 그리고 트럼프가 어제 거의 근접했다라는 식을 얘기를 했잖아요. 좀 전에. 그동안 네. 강대강 대결이었던 것들에 대해서 한 발 물러섰는데, 트럼프 입장에서도 유가 100달러를 유지시킨다는 건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11월 3일 날 중간선거 있습니다. 여전히 트럼프 국정 지지에서 반대 비율이 11% 넘게 높고요. 반대 비율이. 그리고 민주당과 공화당의 지지율 격차를 보면 민주당이 4%포인트 이상 높아요.
이대로 가면 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유가 100달러를 용인할까라는 것들을 한다면은 저희는 쉽지 않다라고 보는 거고, 그리고 자꾸 3월 말 4월 초로 말씀드린 이유는 베센트 재무장관이 말했잖아요. 이번에 정상회담을 통해서 미국 LNG랑 미국 원유를 사라고 중국한테 압박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3월 31일 날 있을 미중 정상회담에서의 카드로 쓴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한 달 안에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다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경기 물가 불확실성이 커지지만 실질적인 영향은 크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코스피나 증시는 저는 10% 전후 조정을 봤는데 시장에서는 뭐 수급이나 이런 영향이 있긴 했겠지만 가격 자체로는 이 정도까지를 미리 선반영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셨듯이 무슨 영향이 있어요? 이런 영향이 있을 거야 라는 걱정들까지 선반영을 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좀 넘어가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신 게 이 그림인 것 같아요. 네네. 요 위에 그림을 보시면 유가가 대폭등을 한 뒤에는 뭔가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걸프전 발발한 뒤에는 90년대 버블이 붕괴됐고요. 그리고 9.11 테러 이라크 전쟁 이후에는 IT 버블이 붕괴됐고요. 그리고 3차 올쇼크 이후에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금융위기 사태가 있었고요. 이것들을 걱정했는데 저희는 저희 원자재 담당하는 친구도 100달러를 일시적으로 넘어갈 수 있다. 그리고 어제 바로 코멘트를 냈는데 이건 일시적이다. 아직까지는 한 달 내에 마무리하고 유가는 안정을 찾아가고, 여기서 어느 정도 종료에 대한 시그널이 나오게 된다면 70달러 밑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70달러 밑으로. 네. 와우.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는 그럴 가능성 좀 열어놓고 본다면 실질적인 펀더멘탈의 변화보다는 많은 분들이 걱정했던 심리적인 변수들이, 불안감들이 더 컸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주가가 급락을 한 데 따라서 그 심리가 더 공포스러웠던 거죠. 이 정도 빠지면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여기저기 다 따져봐도 문제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네. 펀더멘털에 큰 영향이 없고, 물가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반등을 할 수는 있겠지만 또는 레벨을 조금 더 높일 수는 있겠지만 이게 파급 효과를 보여줘서 전반적인 경기 흐름이든 물가를 레벨을 바꾼다든지 그럴 가능성은 여전히 극히 낮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커졌냐? 맞다. 네. 그런데 이게 일시적이냐? 그것도 맞다. 네.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네. 아직까지는 일시적일 네, 것이다라고 저희는 보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뷰이시고, 이게 한 달에서 3개월까지를 단기로 보는데 네. 여기까지는 별 영향이 네. 크게는 어쨌든 없을 것이다. 펀더멘탈에는 네. 이렇게 보시네요. 그럼 지금의 어떤 기준이랄까, 가장 봐야 되는 지표는 역시 유가입니까? 네, 지금 유가죠, 보면은 유가죠. 유가와 네. 주가가 완전 반비례하는 흐름이잖아요. 네, 유가인데 유가 변동성만큼 코스피 변동성도 큰 것 같긴 해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보통 대규모 지진이 일어나면 여진도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처럼 코스피가 이틀 만에 18% 넘게 대폭락을 하는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변동성이 들어왔기 때문에 당분간의 변동성은 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까 김장렬 본부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7%, 10%대 변동성이 들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 7%, 그 다음 5% 이런 변동성이 점점 잦아지는 과정을 거쳐야지 이제 제대로 된 방향성을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여지는 어떻게 본다면은 좀 비중을 확대하는 기회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오늘 같은 날 사야 되냐? 그건 아니고요. 어제 같은 날 뭐 많이 밀린다든지 또 다시 5,000선 초반대로 내려간다든지 뭐 5,100선을 위협한다든지 그럴 때마다 계속 담아가시고 비중을 늘려가신다면 저희는 이 구간에서 충분히 매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직까지 주식 비중을 못 줄이신 분들은 저는 지금은 좀 버티고 견디는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충분히 낮아져 있고요. PR이 9배도 안 돼요. 지금 PR 9배가 안 되고 아마 1분기 실적 시즌 지나면 지금 레벨은 PR 8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고 저희가 보기에는 뭐 선의 EPS만으로 올라갈 수 있는 레벨은 그냥 6,500선은 그냥 간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정상화만으로도. 그리고 여기서 실적이 얼마나 레벨업 되는지, 그리고 정책, 주요 기업들이 얼만큼 주주 친화 정책, 자사주소가 이런 것들을 강하게 발표하는지, 그런 것들이 좀 구체화되게 된다면 저는 이번 실적 장세, 정책 장세의 힘은 여전히 강하다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공을 떨어뜨렸을 때 네, 처음에는 막 맞습니다. 이렇게 떨어지다가 통통통 네, 하면서 맞습니다. 점점 이제 진폭이 줄어드는 뭐 그런 네,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변동성이 나왔을 때 네. 사고 팔고 전략을 우리가 흔히 이제 흔한 말로 엇박자라고 하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이게 너무 어려운 구간이라는 네. 거죠. 사실 이제 지나고 보면 오늘 같은 날은 어제 샀어야 됐나? 이게 네. 지나고 보면 그런 그쵸. 생각이 들지만 그 변동성을 훅훅 맞닥뜨렸을 때는 행동으로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중심을 변동성이 이렇게 나올 때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이게 일단 참 제가 네. 생각하기에는 지금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버티고 이렇게 HTS, MTS 닫고 이제 기다리시는 구간이고 새롭게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냥 비중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뭐 오늘이든 어제든 뭐 10%를 샀다라고 하면 10%전 분할 매수하자는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10% 샀다라고 하면은 내 상 가격에서 한 2, 3% 떨어지면 한 20% 더 사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못 사요. 맞아요. 어제 같은 날은 네. 전자 23만 원대 그렇게 사고 싶었는데 전자 18만 원대는 못 삽니다. 예. 그렇게 본다면은 그냥 기계적으로 하자. 각자의 기준점을 나눠서 18만 원, 아니 뭐 예를 들어서 18만 원, 뭐 17만 5천 원, 17만 원 이런 식으로 나눠서 10%, 20%, 30% 이런 식으로 금액을 나눠서 기계적으로 깔아놔야지 사지지 내가 판단을 하고 뭐 계산을 하고 하면은 쉽지 않습니다. 그거는 전문가도 마찬가지고요. 뭐 전에도 예를 들었던 것 같은데 똑같아요. 전문가 매니저 똑같습니다. 10만 원 주식이 9만 원 오면은 그럼 8만 원에 사야지. 8만 원 오면 7만 원에 사야지. 그랬다가 7만 5천 찍고 날아가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은 기계적으로 분할 매수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사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그것도 쉽지 않죠. 그래서 저는 이번 장은 변동성을 좀 활용하자라 말씀드리면서도 그냥 내가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아침에 딱 눈 감고 예를 들면 5만 원, 10만 원, 30만 원, 50만 원 이렇게 깔아놓고 그냥 일상생활 하시면 좀 비중이 좀 담겨지지 않을까. 변동성이 워낙 크니까요.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 기준점을 말씀드리면은 그동안 잘 갔던 애들은 50일 이동평균선을 잘 안 깨요. 이번에도 전자, 닉스, 뭐 조선, 증권 한번 잘 찾아보세요. 51선을 잘 안 깹니다. 그게 기준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기 오면은 좀 적극적으로 사야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추세가 세지 않았던 애들은 200일 이동평균선을 지키는 애들은 좀 사셔도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왔다 갔다 할 때 잘 모아가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동평균선을 삼으신다거나 아니면 현금 비중이 많으셔서 이제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가격대를 정해서 좀 비중을 점점 늘리는 피라미드 전략을 구체화하시면은 좀 낫지 않을까? 내가 봐서 내가 판단한 가격대에 살려고 하면은 변동성이 커지면 못 삽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날 되게 아쉽고 그러다 따라가면 내일 또 흘러내릴 수도 있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변동성이 밑으로 변동성이 커질 때마다 비중을 더 많이 담아가자라고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쉽지 않겠죠. 그래서 저는 보통 이번에도 제가 아는 분들도 나는 고점에서 잘 팔았어라고 하시는 분들도 어제 지나고 어제까지 난 잘 팔았어 했는데 오늘 보시더니 뭐야 주가가 왜 어느새 여기 와 있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결국에는 저희는 우상향하는 그림이 아직까지 유효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지금은 이게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어제같이 빠지는 날 있으면 그냥 사서 묻어 놓으시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좀 꽤 괜찮은 수익률을 거두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준 좀 중심을 잡을 만한 그런 부분들 쉽지 않지만 좀 잡아주셨는데 아까 말씀 중에 올해 어차피 코스피가 이제 잘 갔을 때 네. 올렸던 주체는 외국인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오늘 오랜만에 코스피에서 이제 외국인 수급이 좀 샀죠. 들어왔는데 최근에 이제 계속 팔았다는 거죠.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차익실현 하는 거지. 비중 줄이는 거지. 라는 쪽으로 이제 생각을 했지만 정말로 이 구간에서 외국인 수급은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건지 뭐 이런 부분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잠깐 말씀드리면 네. 외국인이 어마어마하게 팔았잖아요. 외국인 보유 비중은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늘었으니까 이런 말씀 그렇죠, 하실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네. 늘었어요. 무슨 말씀드리냐면 네. 외국인이 한국의 주식 비중을 줄이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그림 보여드렸던 것처럼 미국은 지금 거의 보합인데 혼자 50%가 올랐잖아요. 그러면은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코스피가 너무 오버웨이트 돼 있는 거예요. 그걸 좀 줄이고 너무 언더웨이트 돼 있는 것들을 좀 채우는 과정에 있는 거지 한국을 팔고 떠나자라는 그림이 절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요 그림 하나 먼저 보여주면 요 왼쪽 그림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올해 내내 작년에도 팔았고 팔았는데 외국인 보유 비중은 30% 초반에서 지금 37%까지 올랐습니다. 21년간 다르죠. 많은 분들이 21년을 걱정하시더라고요. 21년처럼 외국인이 다 개인 투자한테 넘기고 도망가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21년에는 진짜로 비중을 줄였어요. 한국을 팔고 떠났습니다. 근데 지금은 워낙 가파르게 오른 데 따라서 오버웨이 비중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리고 펀드에서 원래 계획했던 비중으로 너무 크게 벗어나니까 그 정도의 비중을 줄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적인 예로 1월 달에 어떤 흐름이었었냐면 약간 순매수였거든요. 1월 달에 외국인이 반도체하고 자동차 두 업종이 튀었어요. 1월 달에. 이 두 업종이 튀었는데 얘네만 11조 넘게 팔았어요. 두 개만. 22개 업종을 11조 넘게 샀어요. 그러니까 얘가 너무 튀니까 오버웨이트 된 걸 줄이고, 얘가 너무 튀면서 반대로 얘가 언더웨이트 됐잖아요. 그걸 채운 거예요. 그리고 2월 달에 보면은 2월 달에 판 거는 반도체, 자동차, 은행, 보험, 증권 많이 오른 것도 팔았어요. 그리고 반대로 15개 업종인가 샀어요. 네. 그런 리밸런싱 과정이지 외국인이 판다라고 해서 시장을 떠나는 그림은 절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오늘 외국인이 왜 샀을까를 보면은 저는 외국인 누적 순매수도 추이도 보긴 하지만 이 강도를 볼 때는 시가총액 대비 순매수 강도를 봅니다. 왜냐면은 시가총액이 커지면 매매 금액도 커지니까요. 그래서 보면은 지난 주말 기준으로 10거래 누적 순매수 강도는 거의 저점권에 와 있고요. 20일 거래 기준도 저점권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도 클라이막스를 지나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코로나 때 버금가는 매도 강도를 보여줬기 때문에 저희는 어느 정도 매도는 일단락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오늘 좀 매수 전환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아마 외국인은 환율도 안정이 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주가 레벨이 좀 떨어진 데 따라서, 그러니까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던 것들이 퉁 떨어지니까 오버웨이트 했던 비중에서 좀 내려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 여력이 좀 더 생기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또 치고 올라가면 또 뭐 매도를 하겠죠. 그렇지만 지금 외국인 매도가 한국 시장 비중을 줄이냐 안 줄이냐가 중요한 거지 매도가 나오냐 안 나오냐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제 그 정도만큼 충격이 있다. 네. 급등락이 굉장히 심하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그러니까 이머징 마켓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도 좀 있어요.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6월에 뭐 MSCI 선진 뭐 네. 이제 관찰할 수 있는 대상국이 되냐 네, 아니냐 네. 이런 이슈도 있잖아요. 그럼 네. 그렇게 만약에 흘러간다면 좀 이런 변동성도 많이 올랐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떨어지고 이런 변동성도 조금 줄어들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상관없습니까? 그거는 뭐 잘 올라갔을 어. 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른 나라들하고 키를 어느 정도 맞췄을 때 같이 흘러가는 거지. 요번처럼 미국 멈춰 있는데 혼자 50% 오르면은 이건 좀 많이 이례적인. 일본이 그렇잖아요. 일본 선진시장입니다. 근데 올해 연초 이후 18% 올랐다고 얘도 8%인가 9%가 빠졌어요. 최근 변동성이 굉장히 컸거든요. 선진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머징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기보다는 워낙 동력이 셌던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걱정하세요.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빠지는 거 아니냐.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워낙 빨리 워낙 셌기 때문에 급락도 있었긴 하지만 저는 다시 한번 센 그림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뭐 정책 동력, 실적 동력도 있겠지만 지금 방향성과 상승의 힘이 워낙 세요. ETF로 자금 들어오는 게 일시적이진 않을 것 같아요. 고객 이탁금 여전히 100조 이상 넘어가 있고요. 그리고 뭐 요즘 내 얘기 들리는 것은 뭐 퇴직연금 DC로 전환을 하면서 ETF 매매가 더 활성화되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 것들의 유동성 효과들을 보게 된다면 일시적으로 좀 큰 출렁임이 있었지만 여전히 유동성은 풍부하고 대기 자금은 여전히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와중에 외국인이 매도한다고 해서 한국을 파는 게 아니라 리밸런싱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ETF만 좀만 힘을 실어준다면 다시금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외국인이 한국을 팔고 떠나는 게 아니다. 네. 21년과는 완전 완전 확연히 다르다. 좀 네, 다르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숫자로 찍히는 것만 보고 계속 파네가 네. 아니라 비중을 네. 조절하고 있는 과정으로 네. 이거는 이해하면 되겠다. 네. 그러니까 외국인이 팔아도 시장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렇다고 해서 금융투자가 외국인이 판 것만큼 샀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외국인이 의지를 가지고 코스피를 밀어내는 게 아니라
리밸런싱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순환 매도 나타나고 뭐 이런 흐름이고 그런 것들이라서 여기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자. 그리고 최근 매도가 좀 강하게 나온 데 따라서 코스피 시장 전체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매도 클라이막스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매수위를 보여줄 것이고 그런데 힘입어서 등락은 있겠지만 코스피도 좀 전반적으로 분위기를 바꿔가고 저희는 3월 중순 이후 이번 주를 지나면서는 조금 더 안정화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 트럼프의 발언은 아마도 출구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출구 전략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는 좀 더 안정이 될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 지금부터는 조금 더 그동안 너무 공포스러웠다면 이 변동성이 너무 공포스러웠다면 이 변동성을 잘 활용하는 전략들을 좀 구체화시켜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얘기하는 이제 PER 아까도 네. 8배 구간에 이제 진입했으니까 네. 요게 저평가 극심한 구간이다. 저평가죠. 네. 네. 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이걸 과거하고 좀 비교했을 때도 그래요. 네. 과거에 네. 8배 밑으로 갔을 때는 어느 네. 정도였었냐면 과거 2014년인가 유럽 재정 위기 플러스 미국 신용 등급 강등이 있었을 때 진짜 문제가 있었을 때였죠. 그리고 2015년인가 그 코스피가 2023년에 한번 반짝 21년에 올랐다가 쫙 23년 밀려났을 때 반도체 다운턴 거기다가 경기 악화 이런 실적 악화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그러니까 펀더멘탈에 문제가 있었을 때 8배 초반 또는 8배를 약간 깨는 정도 그림이었고 6배까지 가는 그림이 나왔을 때는 금융위기 그리고 코로나 이런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었을 때 7배를 깨는 그림이 나왔었거든요. 이번처럼 실적도 전혀 문제가 없고 매크로 환경들의 큰 변화가 없는데 8배 초반으로 간 거는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번 급락은 제가 자료에서 쓰는데 이례적이다, 사상 유례 없다라는 말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요 그림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요 그림 한번 보시면은 이게 뭐냐면은 52주 고점 대비 하락률이거든요. 보통 20%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럽 위기설, 신용등 강등, 미중 무역 전쟁, 금리 압박, 뭐 이럴 때 20% 정도 빠졌죠. 그리고 작년 4월에 트럼프 관세 쇼크. 근데 빠르게 회복했잖아요. 관세 쇼크도. 그때도 뭐 펀더멘털이 바뀐 건 없죠. 수출이 망가질 거야. 큰일 났어. 이제 한국은 수출률도 높으니까 이제 끝났어. 좋아요, 수출. 네. 그러니까 걱정을 먼저 했기 때문에 이 정도 빠졌다가 빠르게 회복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도 좀 비슷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 이런 20% 정도 빠질 때 흐름, 요 빨간색 박스인데요. 이때 경기 선행지수 보면은 전반적으로 경기가 둔화되거나 정점을 찍거나 아니면은 바닥에서 아직까지 반전을 못했을 때예요. 요번처럼 경기 선행지수가 날아가는데 20% 빠진 적은 처음입니다. 빨간색. 빨간색. 코스피 한국이고요. 네네. 밑에는 미국, 중국, 네. G7 선진국들이 있는데 경기 선행 지수가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20% 급락이 나온 거는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펀더멘탈에 이상은 없다. 뭐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어요. 아니다. 지금은 모른다. 다음 달에 나오면은 다 망가져 있을 거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어떤 근거로도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이로 인해서 지금 일주일간의 여러 사태 그리고 하루 사이에 유가가 120달러까지 갔다가 내려오는 그림 이걸로 인해서 실적이 꺾이고 또는 뭐 경기가 꺾이고 그런 시그널은 아닐 것 같다라고 많이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저희 이코노미스트하고도 얘기했을 때 이게 3개월 정도 가면 큰 문제가 생길 수는 있다. GDP 성장률을 하향 조정해야 되고 물가 전망을 상향 조정해야 되고 원달러율은 1,500 이상 열어놔야 되긴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영향은 제한적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정학적인 요 사태가 만약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3개월 넘어간다. 네. 그러면 요 뷰를 바꾸실 계획이 지금 그러니까 있으시지만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공포스러운 얘기들은 네. 다 전제 조건이 있는 거죠. 이게 장기화된다면 한국 기업들 실적이 망가질 거야. 이게 장기화된다면 100달러 이상에서 오래 머문다면 이런 전제 조건이 있는데 이번에도 아시겠지만 유가가 120달러까지 갔다가 바로 80달러대로 왔잖아요.
그만큼 지금 상황들이 진정되게 된다면 유가도 빠르게 안정을 찾을 것이고 또 하나 어제 몇 가지 의미 있는 뉴스들이 있었는데 G7에서 전략 비축률을 내놓는다든지 그러니까 지금 공급 쪽에서의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그걸 안정화시키기 위한 글로벌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오히려 이번 사태가 좀 안정되면은 유가는 더 빠르게 안정될 수 있고 지금 오펙 플러스에서도 4월부터는 증산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맞물리게 된다면 유가는 여기서 업사이드를 더 크게 보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계속 이제 이란 관련된 얘기들을 이제 하고 있는 사이에 네. 주말 사이에 또 뭐가 있었냐면 미국의 고용이 어머 이거 웬걸? 왜 이렇게 안 나와서 이렇게 됐잖아요. 뭐 플러스 5만 예상했는데 마이너스 맞습니다. 9만이 나왔나요? 그러니까 뭐 이게 일시적으로 병원 파업이 있었다, 네, 맞습니다. 뭐 날씨가 안 좋았다 이런저런 얘기가 물론 있지만 너무 안 나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가뜩이나 유가도 높은데 고용까지 이렇게 되니까 아니 금리 어떻게 되는 거야? 스태그라는 단어 또 오랜만에 자주 들었죠. 나오던데 네, 네.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써야 돼요. 고용 지표가 좋았던 적은 1월 달에 반짝 좋았고 좋았던 적은 없어요. 네, 요 그림 한번 보시면은 네. 2025년 한 해 동안에 월 평균 고용자 수, 비농업 고용자 수가 증가한 게 15,000명이에요. 평균적으로. 굉장히 바닥권에 있는 그림이죠. 뭐 생산성 향상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지금 고용이 예전처럼 21년, 22년처럼 뜨거운 구간으로 들어가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이 악화된다라고 해서 뭐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막 무너지거나 막 그런 그 후행적인 그림들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절대적인 레벨로도 실업률은 지금 좀 낮은 낮죠. 상황이죠. 예. 지금 보시면은 실업률 같은 경우는 지금 4% 초중반에서 머물러 있는 상황이라서 뭐 4.3에서 4.4로 반등했어라고는 하지만 저희는 뭐 이게 5, 6 이렇게 가는 그림이 아니라면 이 등락 과정 지금은 고용이 변동성이 큰 보통 1월, 2월 달에 변동성이 좀 커요. 고용 지표가. 이 변동성이 큰 구간을 지나가고 있는 거지. 여기서 쭉 무너져서 내려가는 그림은 아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파업 영향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로 인해서 금리 인하 기대가 좀 커지면서 좀 괜찮을 거라고 생각도 했었거든요. 고용이 안 좋아지니까. 네. 네. 근데 이때 마침 이란 유가가, 공격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상쇄되면서 좀 불안정한 흐름 보였는데 이 덕분에 채권 금리는 덜 올랐다고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제 유가가 100달러, 120달러 가면서 4.2 근처까지 가긴 했지만 4% 초반에서 4.1%대에서 내려와 있고 저는 이번 사태만 좀 진정되게 된다면 미국채 10년물은 4% 밑으로 내려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채, 유가 이런 것들을 가장 트럼프 정부가 좀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국채 금리랑 유가. 이번에도 트럼프 타코의 기준점을 보여준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미국채 10년물 보면은 타코의 기준점 뭐냐면 4.3%입니다. 4.3. 네. 4.5가 아니었군요. 네, 4.3. 4.3입니다. 그때 미중 무역 전쟁 할 때도 그랬고 네. 언제 그랬냐면 그린란드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때도 트럼프가 관세 부과하고 관세율 인상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갑자기 채권금리가 4.2에서 4.3으로 딱 찍으니까 바로 우리 좋은 얘기했다. 관세 부과 없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유가가 100달러 넘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바로 립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립서비스를 해준 거죠. 그래서 저는 유가는 100달러, 채권금리 4.3, 요 정도 레벨을 트럼프의 굉장히 민감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것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트럼프 1기 때 공약 이행률이 몇 프로 됐을 것 같으세요? 모르겠어요. 공약 이행률, 이행률. 지킨. 네. 그렇게 일 안 했다는 바이든이 30%입니다. 트럼프는 23%입니다. 더 낫네요. 네. 역대 꼴찌입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그리고 또 이번에도 뭐 관세 정책이 이제 위헌 판결이 났잖아요. 그래서 뭐 10%할 거야, 15%할 거야 막 난리 났잖아요. 10% 했고요. 웬만한 품목 다 뺐습니다. 다 뺐어요. 그래서 뭐 핵심 광물, 뭐 반도체를 비롯한 전기전자 제품, 우주항공 제품, 농산물, 축산물 다 뺐습니다. 자기네들의 불리한 것들은 다 빼버렸거든요. 그런 분이에요.
근데 워낙 말이 세고 아. 그리고 글로벌 경제 전체에 영향력을 미치는 게 크고 하다 보니까 너무 휘둘리는 경향이 있어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흐름들을 잘 활용하면 이때마다 좀 비중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 미국 4.3, 유가 100달러 요 네. 기준도 한번 네. 또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상수로 네. 일단은 아주 장기화되지 않는 전제하에 네. 요 중동전이 있는 요 기간만큼은 어쨌든 변동성 같은 경우는 상수로 보고 뭐 여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쭉 가이드를 주셨고 섹터로 접근하자면 네. 어떤 걸 좀 봐야 됩니까? 아까 계속 말씀해주신 반도체는 여전히 변한 그쵸. 게 없다. 변한 게 없죠. 변한 게 변한 게 없다. 없고. 이런 부분. 네. 뭐 단기적으로는 좀 네. 많이 빠진 애들을 사는 게 맞겠죠. 낙폭이 컸던 애들을 사는 게 맞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실적이 확실히 올라오는 실적 확실히 좋은 업종들은 뭐 뭐니 해도 반도체고요. 그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반도체도 근데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투톱이 있고 네. 소부장이 있고 사실 흔들릴 때 네. 최근 시장에서는 소부장이 생각보다 더 괜찮네 하는 움직임이었거든요. 그죠, 이것도 그죠.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눠서.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요? 네. 급락할 때 어. 소부장이 먼저 튀었잖아요. 그러면 시장이 제대로 된 방향성을 잡고 올라갈 때는 뭐가 올라갈까요? 투톱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을 때 올라온 게 뭐 주도주의 전조 현상일 수는 있어도 주도주라고 하면은 시장이 빠질 때 같이 빠지고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는 게 주도주지 시장이 빠질 때 혼자 올라가 있는 거는 저는 주도주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소부장이 굉장히 뜨거운 모습들을 최근 단기간에 보여주긴 했지만 지금 레벨에서 따라가기보다는 오히려 지금은 뭐 소부장 투자를 잘하신 분이라면 지금은 오히려 다시 탑2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 그림 하나 보여드리면 네. 3월 급등락 국면에서 많이 빠진 것들을 보면 자동차 좀 최근 좀 반등이 좀 있죠. 디스플레이, 화학, 유틸리티, 철강, 반도체도 하위권이에요. 반도체도 하위권이고 IT 가전, 소프트웨어, 2차 전지. 소프트웨어는 오른 것도 없는데 더 많이 빠졌어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저는 여기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그동안 잘 갔던 애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자동차도 잘 갔고요. 화학도 최근 반등이 있었고 철강도 괜찮았고 반도체는 워낙 많이 셌고 소프트웨어만 좀 지지부진했고 2차 전지도 반등을 하려다 말았고 소매우통도 많이 셌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올랐던 애들이 좀 많이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근데 많이 올랐던 애들을 보면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51선을 잘 깨진 않습니다. 50일. 네. 네. 그러면 51선이 뭐냐라고 하면은 해외 사이트에서 디폴트 값이에요. 50이라고 201선이 해외 사이트 가면은 디폴트 값이고 블루머그 가면은 뭐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뭐가 나올 때 한국처럼 5일, 20일, 60일, 120일 말하는 게 아니라 50일하고 200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 세팅 값이라서 한번 놓고 보시면 조금 다르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여튼 많이 빠진 게 올라갈 것 같다라는 것들이 저희의 기본 생각이고요. 뭐 변동성은 크겠죠. 그 과정에서도 51선만 안 깨면은 저는 충분히 업사이드를 높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낙폭과다라고 할 수 있고 그동안 잘 갔던 뭐 자동차, 뭐 반도체, 철강, 뭐 2차 전지, 뭐 소매유통 이런 쪽들을 좀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채권 금리가 빠질만 하면 반등하고 빠질만 하면 반등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계속 주저앉은 업종이 대표적으로 인터넷하고 제약바이오예요. 대표적인 성장주라고 할 수 있는데 유독 못 갔죠. 네. 이건 전 채권금리 상승이 너무 셌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쪽을 한번 지켜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요 그림 보시면은 뭐 가치주 대비 성장주 상대강 도인데 가치주 대비 성장주가 셌다라고 하는데 반도체, 뭐 IT 하드웨어, IT 가전, 2차 전지가 올라와서 셌던 거지. 작년 하반기 보면 제약바이오는 중하위권이고 소프트웨어는 꼴찌입니다. 수익률이. 그럼 얘네들이 뭐 안 좋은 애들이냐, 실적이 안 좋고 막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보시면은 제약바이오는 작년 4분기 실적을 저점으로 쭉 치고 올라가는 그림이고요. 인터넷도 작년 4분기 실적 저점으로 쭉 치고 올라가는 그림이고 밸류에이션도 과거 평균 대비 낮은데 요거 때문인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파란색이 인터넷 소프트웨어 코스피 대비 상대 강도고 빨간색이 제약바이오 코스피 대비 상대 강도인데 여기서 채권금리가 떨어지니까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다가 작년 5월 저점으로 채권금리가 날아갔잖아요.
여기서 속절없이 무너져 갔는데 반대로 말씀드리면 채권금리가 좀 하향 안정세를 보여주게 되면 저는 이 갭을 메울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지금 관점에서는 좀 싸다라고 할 수 있는 애들 중에선 인터넷하고 제약바이오 한번 관심 있게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자동차, 반도체, 철강, 2차 전지, 소매 유통. 네. 이렇게 걔네들은 낙폭과대, 그러니까 잘 갔지만 최근 단기 급락이 있었을 때 낙폭이 좀 과대했던 거고, 작년 하반기부터 못 올랐는데 채권 금리가 안정되면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업종으로는 인터넷 제약바이오를 말씀을 드리는데 인터넷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 쉬었어요. 거의 6개월 정도 쉬었거든요. 네카오 갖고 계신 분들은 네. 좀 답답해하시죠. 근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 네. 금융이 6개월 쉬고 날아갔습니다. 금융. 네. 증권보험은행이 6개월 동안 쉬다가 최근 날아간 그림이었고요. 건설인가도 6개월 쉬고 날아가고 보통 6개월 쉬니까 튀는 그림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보로 뭐 인터넷하고 제약바이오를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일정이 있긴 있는데 조금 이제 최근 시장에서 이것도 또한 금리 때문이다. 네, 저는 그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전제 조건은 있죠. 실적이 네. 좀 담보되어 있는 애들을 그렇죠. 보자.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정책하고 실적이에요. 이 지금 장세의 특징은 기본적인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정책하고 실적 가지고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3월 중순 이후 주주총회를 통해서 정책이 더 강해질 것이고 3월 중순 이후 프리어닝 시즌 그리고 4월 달에 2026년 1분기 실적 시즌 가면서 실적도 더 강해질 거라서 저희는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충격은 있다 하더라도 이 정책 동력, 실적 동력이 강해지게 된다면 업사이드를 더 열어놓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아이러니하게도 저희가 7,500 썼을 때 대폭락을 해서 좀 아쉽긴 하지만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과열권이었거든요. 코스피가 거의 쉬지 않고 올라서 굉장히 부담스러웠었는데 저도 뭐 3월 전망을 하면서 한 5,400까지는 조정받을 수 있어요라고 그림을 그려놓긴 했는데 이렇게 빠질 줄은 몰랐죠. 저는 한 몇 주, 한 1, 2주 걸쳐서 좀 밀렸다 바닥 잡고 다시 올라갈 줄 알았는데 순식간에 빠져서 저도 당황스럽기도 했긴 했지만 지금은 굉장히 좋은 구간이다.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다. 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 인터뷰하면서 우리가 이제 계속 지수가 잘 올라가고 해서 기분이 상당히 좋은데 조금 이제 나오는 얘기들이 뭐냐면 너무 급하게 오른다라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사실 있긴 있었어요. 그쵸. 그래서 제가 이제 드렸던 질문 중에 하나가 근데 실적 기반으로 정당하게 올라가는 거면 천천히 올라가든 급하게 올라가든 그게 차이가 있어요 했을 때 이제 들었던 대답이 급하게 오르면 변동성이 좀 네, 맞습니다. 커질 수 있다라는 답을 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왜냐면은 네. 올라올 때 V 코스피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변동성 지수가 올라갔어요. 그것도 문제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변동성이 굉장히 큰 시장이 됐던 거예요. 상승 변동성을 야기하면서 끌고 왔던 시장이다 보니까 하락 변동성도 좀 컸던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뒤에는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은 앞서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 변동성을 딛고 올라갈 만큼의 실적, 펀더멘탈 장세가 모멘텀이 있냐, 정책 모멘텀이 있냐, 오히려 더 강해질 수 있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지금부터는 변동성이 있다라도 사는 구간이지 지금 여기서 뭐 비중을 줄이거나 아니면 그거는 전혀 실익이 없다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전망을 왜 7,500으로 상향하셨는지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들어봤고 어떤 업종 보고 계신지 들어봤고 코스닥이 오늘 또 시장에서 단연 뭐 얼마 전부터 해서 네. 기대감이 있었고 오늘 이제 액티브 ETF 출시 뭐 이런 게 이제 반영이 됐는데 코스닥은 그러면 좀 어떻게 보세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해주신 뭐 2차 전지라든지 네. 제약바이오도 이제 코스닥의 중요한 또 부분이고 소장도 마찬가지로 하기 때문에 코스닥은 네. 뭐 외국인도 사고 개인도 기관도 사고 좋아요. 근데 좀 아쉬운 점은 여기 보여드리는 것처럼 밸류에이션이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채권 금리에 너무 취약해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장주들이 채권 금리에 너무 취약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지금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금리가 내려가면 좀 더 빠르게 갭을 메워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보는 것은 이익 모멘텀은 올해보다는 내년 이익 모멘텀이 코스피는 13% 정도 되는데 코스닥은 30% 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익 모멘텀이 세기 때문에 그리고 정책 드라이브도 세기 때문에 캐치업하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이 그림이죠. 여기 보시면은 올해 내년까지 이익 증가율을 끌어가는 게 IT 가전 기계, IT 하드웨어, 뭐 제약바이오, 반도체, 뭐 성장주들이 대부분 이익을 끌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3년물 국채 금리는 뭐 고점에 있으니까
내려갈만, 좀 갭을 메울만 하면은 좀 밀려나고, 메울만 하면 밀려나는 그림이었는데, 저희는 채권물리는 2.7% 수준까지 3% 밑으로 내려갈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3년물 기준으로요. 그렇게 본다면은 저는 충분히 상반기 중에는 코스피와의 거리를 좀 많이 좁힐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레벨에서도 저희는 업사이드를 30% 정도는 열어놓고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란 뭐 미국 어떤 이슈 나오는지는 당연히 계속해서 주시해야 네, 되고 네. 그거는 이제 당연하고 여기에 더해서 뭐 물가 지표 나온 네. 거라든지 아니면 목요일에 또 뭐 선물 옵션 만들어 네. 제일 가깝게 좀 봐야 되는 이슈 영향을 줄 만한 건 뭐가 있어요? 뭐 일단은 물가 지표죠. 물가? 지표죠. 그러니까 고용 지표로 인해서 많이 안 좋았던 흐름 또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걱정들을 물가가 안정되게 된다면 좀 금리 인하기대로 좀 치환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최근 여러 가지 불안 요인들이 있는데 또 다른 안전판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봐야 될 것은 중국 물가거든요. 중국이요? 오늘 중국 수출 되게 잘 나왔어요. 수출입이 너무 잘 나왔긴 했는데 중국 물가 중에 CPI도 봐야 돼요. CPI를 왜 봐야 되냐면 중국 소비를 좀 가늠할 수 있으니까. 또 하나는 PPI인데 이게 단기적으로는 좋은 그림인데 중장기적으로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어도 단기적으로 좋은 이유는 3년 넘게 PPI가 마이너스였습니다. 중국 PPI가. 왜 그러냐면은 중국 제조업이나 전반적인 경기가 다운턴이다 보니까 물가가 못 올랐어요. 그런데 요 그림 먼저 그림 하나 보여드리면 네. 최근 보면은 몇 달 사이에 마이너스 폭을 빠르게 줄이고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과잉 생산 구조 조정이 진행됐고 어느 정도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뭐 제조 PMI나 이런 것들이 움직이고 있어서 만약에 중국 생산자 물가가 또 플러스 반전하게 된다면 저는 제조업 경기 이런 쪽에는 좀 훈풍이 불 수 있고 뭐 비철 금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좀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미국 물가는 조금 안정되는 게 좋고 중국 물가는 좀 올라와야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를 좀 살려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연결고리로 우리 중국 소비 중국 소비주 관련해도, 플러스 뭐 철강, 에너지, 뭐 비철 금속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7,500으로 높이신 만큼 또 그때 나오셔서 열흘 만에 돌파한 그 기세만큼 또 이렇게 잘 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또 인사 나누도록 하죠. 네. 이경민 대신증권 FICC 리서치 부장 함께했습니다. 부장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